생활 속 거리 두기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대를 오가며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에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수도권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대유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추세를 고려를 해볼 때 아마 수도권에서 대유행 가능성,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최근 매일 발생하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한 30명 안팎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과거 이태원 클럽이라든지 물류센터와 같이 어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등교 계약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한 30명 정도의 일일 확진자 수준이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볼 때는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갈수록 늘면서 20명을 넘었습니다. 주로 좁은 공간에서 또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업종인 만큼 추가 확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모 건강용품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한 29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해가지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한 또는 접촉한 사람들의 대부분 연령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고 더군다나 감염됐을 때 예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문 판매 업체랑 관련돼 있는 추가 감염자는 더 나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인천 개척교회발 확진자 수도 70명을 넘었습니다. 빠르게 진단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는 있는데 아직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한동안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최초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말하자면 보건당국의 방역막 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계속 존재하거나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5일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거의 10%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감염 경로 알 수 없는 환자 7%에서 최근에 이제 9%로 늘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의 어떤 대규모 확산이라고 그러면 이태원 클럽발 확산인데, 실제로 이태원 클럽발의 어떤 확산세의 처음 감염자도 숨은 감염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미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그 수가 이태원 클럽발 확산을 통해서 더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지역사회 내에서의 숨은 감염자의 수는 훨씬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지역사회의 감염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은 크게 대유행으로 확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지역사회의 어떤 확진자는 상당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용화 백신이나 특이적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국민들께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되지만 준수를 하셔서 감염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주말입니다. 최근 종교 모임, 특히 소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종교 모임이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이유 설명해 주시죠. 현재 많은 대형 교회들은 나름대로 상당 부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대형 교회들에서는 어떻게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반대로 얘기하면 소규모 개척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교회랑 좀 다르게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발생하는 개척교회 내 어떤 감염 확산의 주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앞서 얘기를 나눈 대로요. 깜깜이 환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생활방역체제 전환 조건인 5%를 이미 훌쩍 넘은 상황인데요.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현재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상당하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숨은 감염자에 의한 감염 확산 정도가 우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보다 한 발 더 빠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방역이나 역학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의 생활 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소규모의 집단 감염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보완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정 부분 전환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 수를 줄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어떤 조치, 방역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방역체제의 보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병관리청 승격을 앞두고 현재 질본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복지부로 옮기면서 질병관리청 인원과 예산이 축소돼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개편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도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글쎄요, 최근에 이제 이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해당 팩트만 얘기했지 자세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청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 세세한 부분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이전에는 그 승격을 했을 때에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자적인 인사권이나 아니면 예산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반대로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기관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개편된 이후에는 이러한 국립보건연구원이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관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청으로 승격은 하지만 권한이나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립보건연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연구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제 수행하는 부분들이 컸는데 예. 이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청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말로만 승격이지 내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축소인 방향성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플러스 해서 청으로 승격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권한을 함께 가져야만 앞으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인다. 이런 내용의 논문들이 철회됐습니다. WHO는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재개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클로로퀸의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클로로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NN이나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불거졌는데요. NCC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그 연구 결과에 쓰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진들이 클로로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지만 실제로 클로로킨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새로운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공급된다고 하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일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